엄마는 항상 피해자였어요. 스스로 피해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엄마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40년간 이 집에는 규칙이 있었다. 항상 한 명의 타겟이 필요했다. 아버지 큰딸, 둘째, 셋째 막내 아들, 그리고 이제 며느리. 누구도 서로를 지키지 않았다. 타겟이 되지 않으려면 침묵해야 했으니까. 67세 아버지는 CCTV를 설치했다. 40년간의 거짓을 폭로하기 위해.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침묵의 대가.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박진수 67세는 40년간 중소기업 공장장으로 일했다. 말수가 적고 성실했다. 아내 김명희 65세는 전업주부였고 세 딸과 막내 아들 하나를 키웠다. 큰딸 수진 42세, 둘째 이진 38세, 셋째 혜진 35세, 그리고 막내 아들 박민호 32세. 겉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 특히 김명희는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며느리였고 훌륭한 어머니였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웃에게도 친절했다. 누가 봐도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아무도 모르는 규칙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한 명의 타겟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돌아가며 바뀌었다. 큰딸이 타겟이 되면 둘째와 셋째는 안도했다. 둘째가 타겟이 되면 큰딸과 셋째는 숨을 쉬었다. 누구도 타겟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집은 작은 사회가 되었다. 가장 편해야 할 곳이 가장 긴장해야 하는 곳이 되었다. 일며느리의 등장. 2019년 4월 막내 아들 박민호 32세 IT 기업 과장과 결혼했다. 신부 이지연 30세 초등학교 교사였다. 대학 동아리 선배로 만나 7년을 연애했다. 밝고 똑똑했으며 무엇보다 솔직했다.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고 불합리한 것을 참지 못했다. 첫인사는 결혼식 석 달 전이었다. 2018년 겨울 민호는 지연을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어머, 이게 우리 며느리. 민호가 사진으로만 보여줘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어서 와요. 지연은 긴장이 풀렸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너무 따뜻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가 항상 어머님 말씀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그래요? 우리 민호가 그랬어요? 에이, 우리 아들 과찬이에요. 자, 어서 들어와요. 추우시죠? 거실에는 세 딸이 앉아 있었다. 큰딸 수진, 둘째 미진, 셋째 혜진. 언니들 인사해요. 우리 며느리예요. 세 딸은 일어나서 인사했다. 하지만 표정이 묘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지연을 경계하고 있었다. 지연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첫 만남이니까 어색한 거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할 때 지연이 일어났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오늘은 손님인데 어떻게 예비 며느리한테 일을 시켜요? 그냥 앉아 있어요. 세 딸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김명희는 환하게 웃으며 지연을 다시 앉혔다. 그리고 혼자 부엌으로 들어갔다. 10분쯤 지났을까. 큰딸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5분 후 둘째 미진도 일어났다. 셋째 혜진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연은 또 불안했다. 자기만 앉아 있는 게 이상했다. 민호야, 나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30분 후 저녁상이 차려졌다. 김명희는 약간 지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자, 많이 드세요. 며느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어머님.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김명희는 계속 지연에게 반찬을 권했다. 이거 먹어봐요. 민호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 딸은 조용했다. 거의 말이 없었다. 가끔 엄마가 자기들에게 말을 걸면 그제야 대답했다. 저녁을 먹은 후 박진수가 지연에게 물었다. 교사 일이 힘들지? 아니에요, 아버님. 아이들이 귀여워서 재미있어요.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 착하네. 김명희가 즉시 끼어들었다. 여보, 예비 며느리 피곤할 텐데 너무 말 시키지 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이 말했다. 언니들이 좀 조용하시더라. 나한테 관심 없으신 것 같아. 원래 그래. 말이 별로 없어.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근데 언니들이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누나들이 저렇게 조용한 이유를 알고 있었다. 엄마 앞에서는 조용해야 안전했다. 그날 밤 세 딸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큰딸 수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다. 민호 여자 봤어. 괜찮아 보이던데. 다행이네. 엄마가 좋아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수지는 불안했다. 엄마가 누군가를 과하게 좋아하면 그 다음이 문제였다. 둘째 미진도 남편에게 말했다. 민호 여자친구 왔었어. 어땠어? 착해 보이던데.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 너무. 미진도 알고 있었다. 엄마의 총애는 오래가지 않았다. 셋째 혜진은 혼자 생각했다. 이번엔 며느리가 타겟이 되는 건가? 혜진은 안도했다. 그럼 자기는 한동안 안전했다. 세 자매는 말하지 않았다. 서로에게도 동생에게도 경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겟이 생기면 나머지는 안전했으니까. 잔인했지만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명절의 진실. 신혼 처음 명절은 그의 추석이었다. 지연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시댁 식구를 위해 과일 5종 세트, 한우 3등급 10근, 고급 한과 선물 세트를 샀다. 총 80만 원어치였다. 명절 당일 아침 7시 부부는 시댁에 도착했다. 세 딸들은 모두 시댁에 가고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다. 어머, 우리 며느리, 어서 와요. 멀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물도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에이,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 마음씨가 고와요. 지연은 안도했다. 역시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었다. 어머님, 제가 부엌일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쉬어요. 민호랑 아버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에이, 괜찮아요. 저 혼자 해도 금방이에요. 김명희는 지연을 거실로 보냈다. 그리고 혼자 부엌으로 들어갔다. 오전 내내 김명희는 혼자 일했다.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굽고 나물을 무치고 쉬지 않고 움직였다. 지연은 거실에서 불안했다. 시어머니가 혼자 일하는데 자기는 앉아만 있는 게 이상했다. 민호야, 내가 들어가서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괜찮다잖아. 엄마 스타일이 원래 혼자 하는 거 좋아하셔. 하지만 지연은 계속 신경 쓰였다. 오전 11시쯤 지연은
다시 부엌으로 갔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나가 있어요. 어머님, 제가. 김명희는 웃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 오늘은 편하게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요. 그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지연은 할 수 없이 다시 거실로 나왔다. 점심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였다. 김명희는 상을 차리며 계속 웃었다. 자, 여보, 많이 드세요. 며느리, 이것도 먹어봐요. 어머님은 안 드세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설거지 좀 하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가 끝나고 박진수와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봤다. 지연은 또 부엌으로 갔다. 이번에는 김명희가 없었다. 화장실에 간 것 같았다. 지연은 빠르게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닦고 개수대를 정리했다. 5분쯤 지났을까. 김명희가 돌아왔다. 어머, 며느리. 이걸 언제 다 했어요? 아, 어머님 혼자 하시는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네요. 김명희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지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그럼 제가 마저 할게요. 며느리는 쉬어요. 지연은 거실로 나왔다. 30분 후 모든 일이 끝났다. 김명희가 거실로 나왔다. 휴, 다 끝났어요. 박진수가 물었다. 많이 힘들었지? 에이, 괜찮아요. 이 정도야 늘 하던 건데요. 하지만 김명희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다. 숨도 가빠 보였다. 박진수는 지갑을 꺼냈다. 50만 원을 꺼내 김명희에게 건넸다. 당신 고생했어. 이거 받아. 에이, 이건 뭐예요? 저 당연히 해야 할 일 했는데요. 그래도 힘들었잖아. 받아. 김명희는 머뭇거리다가 돈을 받았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고마워요. 근데 저보다 며느리가 더 수고했어요. 설거지도 다 하고. 그래? 며느리도 수고했네. 박진수는 지연에게도 봉투를 건넸다. 이거 받아라. 고생했어.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다 하셨는데. 아니야, 너도 도왔잖아. 받아. 지연은 사양했지만 박진수는 강하게 권했다. 결국 받았다. 그 장면을 김명희는 부엌 입구에서 지켜봤다.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이 말했다.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혼자 다 하시면서도 나한테 쉬라고만 하시고. 응. 근데 좀 미안하다. 내가 더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 찝찝했다. 엄마가 저렇게 희생적인 사람이었나? 같은 시각 큰딸 수지는 시댁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12시간을 일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지시만 했고 수진과 시누이들이 모든 일을 했다. 집에 도착하자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30분 후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수진아, 명절은 잘 보냈어? 네, 힘들었어요. 그래? 너무 고생했겠다. 우리 딸, 엄마는요? 김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괜찮았어. 혼자 다 했는데 뭐. 며느리는요? 며느리, 응. 착하긴 한데 수지는 긴장했다. 엄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일을 잘 못하더라. 아, 그래요. 거실에만 앉아 있고 엄마가 혼자 다 했어. 수지는 안도했다. 며느리가 타겟이 되는 것 같았다. 첫 명절이니까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전화를 끊고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벌써 뭐라고 하시네. 뭐래? 일을 안 한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내 엄마가 워낙 까다로우시잖아. 응, 그렇긴 한데 수지는 불편했다. 며느리를 동정했다. 자기도 며느리였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엄마의 화살이 며느리에게 향하면 자기에게는 오지 않았다. 둘째 미진도 시댁에서 돌아왔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미진아, 명절 잘 보냈어? 네, 엄마. 힘들었어요. 고생했네. 우리 딸,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았는데 며느리가 좀 그러더라. 미진은 귀를 기울였다. 뭐가요? 일을 잘 못해. 서툴러서 엄마가 다시 해야 할 때가 많았어. 아, 그랬구나. 근데 마음은 착해. 그냥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전화를 끊고 미진은 생각했다. 며느리가 이제 타겟이구나. 미진도 안도했다. 최근 몇 달간 엄마가 자기에게 계속 전화했었다. 너 요즘 살쪘니? 한의원은 잘 되니? 남편은 잘해주니? 모든 질문이 부담이었다. 대답을 잘못하면 1시간씩 전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한동안 조용할 것 같았다. 셋째, 혜진에게도 전화가 왔다. 혜진아, 명절은 어땠어? 네, 엄마. 괜찮았어요. 다행이다. 며느리 첫 명절이었는데 좀 도와줬어야 했는데. 예, 제가요? 아니, 내가 아니라 언니들이. 근데 다들 시댁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며느리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기보다 아직 서툴러. 엄마가 다 해줘야 했어. 혜진도 알았다. 며느리가 새로운 타겟이라는 것을. 첫 명절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전화를 끊고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경고해줘야 하나?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혜진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날 밤 김명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박진수는 잠들었다. 김명희는 남편이 준 50만 원을 꺼내봤다. 그리고 며느리가 받은 30만 원을 생각했다. 며느리는 설거지 5분 했다. 자기는 6시간 일했다. 하지만 남편은 며느리에게도 돈을 줬다. 김명희는 봉투를 구겼다. 그리고 다시 펴서 지갑에 넣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샵샵 3점. 딸들의 기억. 그날 밤 큰딸 수지는 잠들지 못했다. 엄마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가 일을 잘 못하더라. 수지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1995년 수진이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울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무슨 일이에요? 내 동생 미진이가 엄마한테 대들었어. 미진이가요? 응. 엄마는 맨날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했어.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미진이 어디 있어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수지는 동생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미진아, 나 언니야. 문 열어. 문이 열렸다. 미진은 울고 있었다.
언니, 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나는 동생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언니, 엄마가 먼저가 어쨌든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수지는 동생을 혼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 미진이가 잘못했대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수진을 안아줬다. 우리 수진이는 착하네. 엄마 편 들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미진은 혼자 방에서 울었다. 수진은 거실에서 엄마와 TV를 봤다. 일주일 후 엄마는 미진에게 다시 친절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요즘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적이 이게 뭐니? 넌 맨날 놀기만 하잖아. 엄마, 내가 이러니까 동생들이 본받지. 언니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때 미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언니 열심히 하는데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뭘 안다고. 수지는 그때 깨달았다. 이번엔 자기 차례라는 것을. 한 달간 엄마는 수진에게 계속 뭔가를 지적했다. 공부, 옷차림, 말투, 친구 관계. 수지는 견뎠다. 그리고 한 달 후 타겟이 셋째 혜진으로 바뀌었다. 수지는 그때 안도했다. 그리고 미안했다. 혜진에게.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조심해라고. 왜냐하면 혜진이 타겟이면 자기는 안전했으니까. 둘째 미진도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서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 1998년 미진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 진로 문제로 엄마와 싸웠다. 미진은 한의대를 가고 싶었다. 엄마는 반대했다. 한의사가 뭐 하는 건데? 그냥 치대가. 엄마, 나는 한의학이 하고 싶어. 내가 뭘 한다고 하고 싶어. 엄마 말 들어. 싫어요. 내 인생이에요. 그날부터 한 달간 엄마는 미진과 말을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미진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수진아, 반찬 좀 줘. 혜진아, 물 좀 따라줄래? 미진은 거기 없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미진은 엄마 방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문이 열렸다. 엄마는 무표정하게 내려다봤다.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엄마 말 안 들은 게 잘못했어요. 그럼 치대 갈 거야? 미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의대를 포기할 수 없었다. 역시 내 맘대로 할 거구나. 그럼 엄마도 내 맘대로 할게. 문이 닫혔다. 미진은 결국 한의대에 갔다.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를 스스로 해결했다. 집에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4년간 엄마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는 큰언니와 동생을 챙겼다.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도 주고. 미진은 그 시간을 견뎠다. 졸업하고 한의원을 열었을 때 엄마가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 미진아, 한의원 오픈 축하해. 엄마가 화분 보냈어. 고마워요, 엄마. 그래, 그동안 힘들었지. 엄마도 내가 걱정됐어. 미진은 울었다. 4년 만에 엄마가 자기를 인정한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주 엄마는 또 다른 타겟을 찾았다. 셋째, 혜진의 남편. 혜진이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래? 디자이너?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미진은 그때 깨달았다. 엄마의 인정은 일시적이었다는 것을. 셋째 혜진도 잠들지 못했다.
2005년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남편은 디자이너였다. 월급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혜진은 남편을 사랑했다. 결혼식 전날 엄마가 말했다. 혜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봐. 엄마, 나 진수 오빠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다가 아니야.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해.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고생할 텐데. 엄마는 그게 걱정이야. 혜진은 결혼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결혼 후 3년간 엄마는 명절 때마다 남편을 무시했다. 사위, 요즘 일은 잘 되니? 네, 어머님. 디자이너가. 돈은 벌어? 적지만 벌고 있습니다. 적다는 게 얼마나 적은 건데. 우리 혜진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점점 명절에 오기 싫어했다. 여보, 우리 올해는 명절 안 가면 안 될까? 미안해. 엄마가 너무 하시지. 괜찮아. 근데 진짜 힘들어. 혜진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진수 오빠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뭐,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돈 얘기하시잖아요. 오빠 기분 나쁘잖아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게 잘못이야? 걱정은 고마운데 방법이. 에휴, 너도 이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네. 엄마는 울었다. 혜진은 당황했다. 엄마, 나 그런 뜻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가 참을게. 나는 맨날 참기만 하면 돼. 그날부터 3년간 엄마는 혜진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혜진은 그 시간을 견뎠다. 그리고 깨달았다. 집이 편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세 딸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엄마는 항상 누군가를 타겟으로 만든다. 그 타겟이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키지 않았다. 세 자매는 말하지 않았다. 서로에게도, 동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왜냐하면 타겟이 생기면 나머지는 안전했으니까. 잔인했지만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새로운 타겟이 될 것 같았다. 세 딸은 안도하면서도 미안했다. 하지만 여전히 말하지 않았다. 집은 편한 곳이 아니었다. 작은 사회였다. 눈치를 보고 살아남고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곳. 설, 명절. 2020년 1월 25일 설날이었다. 지연은 이번에는 작정하고 준비했다. 백화점에 3번이나 갔다. 한우 선물 세트는 1등급으로 50만 원짜리를 골랐다. 홍삼은 정관장 6년근 30만 원짜리, 과일 세트 15만 원, 김 선물 세트 10만 원, 총 105만 원. 이번엔 정말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어머님 혼자 일하시게 두면 안 돼. 설날 오전 9시 부부는 시댁에 도착했다. 역시 세 딸들은 각자 시댁에 가고 없었다. 어머님, 설 명절 복 많이 받으세요. 지연은 큰절을 했다. 김명희는 환하게 웃으며 지연을 일으켰다. 에이,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어서 들어와요. 지연은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어머님, 건강하시라고 준비했어요. 김명희는 선물을 받으며 감탄했다.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 마음씨가 정말 곱네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자, 거실에 가서 쉬어요.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며느리. 제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못 도와드려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김명희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그럼 고마워요. 부엌으로 들어간 두 사람. 김명희는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며느리, 파 좀 썰어줄래요? 네. 지연은 열심히 파를 썰었다. 정성껏 일정한 크기로. 김명희는 옆에서 지켜봤다. 한참을 보다가 말했다. 아, 그렇게 크게 썰면 안 돼요. 더 잘게 썰어야 해요. 지연은 파를 봤다. 충분히 잘게 썬 것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다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지연은 다시 더 잘게 썰었다. 이번에는 김명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분 후, 이제 됐나요? 김명희는 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렸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다시 할게요. 며느리는 고기 양념이나 해줘요. 네. 지연은 당황했다. 뭘 잘못한 걸까? 고기 양념을 시작했다.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했다. 김명희가 다가와서 봤다. 아, 간이 너무 세진 것 같은데요. 예, 레시피대로 했는데. 레시피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할게요. 김명희는 지연이 양념한 고기를 따로 덜어냈다. 그리고 새 고기를 꺼내 직접 양념했다. 지연은 옆에 서 있었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며느리, 설거지 좀 해줄래요? 네, 설거지를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물이 튀지 않게. 하지만 개수대에 물이 몇 방울 튀었다. 김명희가 다가왔다. 어머, 물이 여기까지 튀었네요. 김명희는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힘들어 보였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는 설거지나 계속해요. 지연은 미안하고 당황스러웠다. 2시간 동안 지연은 부엌에서 일했다. 하지만 김명희도 계속 일했다. 오히려 더 바빠 보였다. 점심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였다. 박진수가 김명희에게 물었다. 오늘은 며느리가 도와줘서 좀 편했지. 김명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며느리가 많이 도와줬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김명희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다. 지난번보다 더 힘들어 보였다. 박진수는 이상했다. 며느리가 도왔는데 왜 더 힘들어 보이지? 식사 후 박진수는 김명희에게 50만 원을 줬다. 그리고 지연에게도 30만 원을 줬다. 고생했어, 둘 다. 김명희는 돈을 받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며느리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며느리한테 더 주세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에이, 우리 며느리 착해요. 김명희는 웃었다. 완벽한 웃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연이 말했다.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머님이 더 힘들어 보이시더라. 응,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파도 다시 썰었고 고기도 다시 양념하셨고 내 잘못 아니야. 그럼 왜?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김명희는 새딸에게 전화했다. 큰딸에게 수진아, 오늘 명절 어땠어? 엄마, 진짜 힘들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너무 고생했네. 우리 딸, 엄마는요? 엄마는 며느리가 도와줘서 좀 나았어야 하는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김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가 도와주긴 하는데 일이 너무 서툴러서 엄마가 다 다시 해야 했어. 아, 파는 너무 크게 썰어서 버렸고 고기 양념은 간이 너무 세고 설거지하다가 바닥에 물 쏟아서 엄마가 무릎 꿇고 닦았어.
큰딸은 잠시 침묵했다. 사실 수진도 시댁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 팔을 썰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크다며 다시 썰었다. 양념을 했는데 간이 세다며 다시 했다. 수지는 그게 며느리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엄마도 그러시는 건가? 하지만 수지는 말하지 않았다. 엄마,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엄마가 참으면 되지. 며느리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했어. 근데 또 똑같이 하더라. 아직 어려서 그런가 봐.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전화를 끊고 수지는 불편했다. 며느리를 동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엄마의 타겟이 며느리면 자기는 안전했다. 둘째에게도 전화했다. 미진아, 명절 잘 보냈어? 네, 엄마. 힘들었어요. 고생했네. 엄마는 며느리 때문에 더 힘들었어. 왜요?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해서 엄마가 다 다시 해야 했어. 미진도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방법을. 엄마, 며느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엄마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니에요? 김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미진아, 너마저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엄마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잘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네, 알겠어요. 미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엄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셋째에게도 전화했다. 혜진아, 며느리 첫 설날이었는데 좀 도와줬어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요? 시댁 갔는데. 알아. 근데 며느리가 일을 너무 못해서 엄마가 다 다시 해야 했어.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뭘 그렇게 했는데 제 말은 며느리도 처음이니까 시간을 주세요. 엄마가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 혜진도 입을 다물었다. 전화를 모두 끝낸 김명희는 만족스러웠다. 딸들에게 씨앗을 뿌렸다. 며느리가 일을 못한다. 딸들은 동정하면서도 반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타겟이면 자기들은 안전했으니까. 김명희는 그걸 알고 있었다. 40년간 딸들을 그렇게 키웠다. 서로를 지키지 못하게, 타겟이 생기면 나머지는 안전하다고 믿게. 그렇게 집은 작은 사회가 되었다. 가족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되었다. 5점 CCTV의 진실. 2021년 5월 박진수는 결심했다. 아내의 행동이 이상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아내는 더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딸들에게 며느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일을 서툴러. 그래서 내가 더 바빴어. 하지만 김명희는 며느리 앞에서는 항상 웃었다. 며느리에게는 고마워요. 많이 도와줘서라고 말했다. 박진수는 혼란스러웠다. 뭐가 진짜지? 그래서 전자제품 가게에 들렀다. CCTV 4대를 샀다. 거실, 부엌, 현관, 복도. 설치비 포함 200만 원. 아버님, 왜 갑자기 CCTV를 달아요? 큰딸이 물었다. 방범용이야. 요즘 빈집 털이가 많다더라. CCTV는 조용히 집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2021년 추석 그날이 왔다. 박진수는 오전 내내 CCTV를 확인했다. 서재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부엌 화면이었다. 오전 10시 지연이 팔을 썬다. 일정한 크기로 정성껏
김명희가 옆에서 지켜본다. 그리고 말한다. 아, 그렇게 크게 썰면 안 돼요. 지연이 다시 썬다. 더 잘게. 김명희가 팔을 집어든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린다. 박진수는 화면을 멈췄다. 판은 완벽하게 썰어져 있었다. 크기도 적당했다. 버릴 이유가 없었다. 오전 11시, 지연이 고기를 양념한다. 김명희가 본다. 간이 너무 세진 것 같은데요. 김명희는 지연이 양념한 고기를 따로 덜어낸다. 그리고 새 고기를 꺼내 직접 양념한다. 박진수는 두 고기를 비교해 봤다. 똑같았다. 간도 같았고 색깔도 같았다. 차이가 없었다. 오후 12시, 지연이 설거지를 한다. 물이 약간 튄다. 바닥에 몇 방울. 김명희가 다가온다.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는다. 박진수는 화면을 돌려봤다. 물은 3방울이었다. 티슈 한 장으로 닦을 수 있는 양이었다. 하지만 김명희는 무릎을 꿇고 걸레로 5분간 닦았다. 박진수는 영상을 3번 돌려봤다. 명확했다. 며느리는 일을 완벽하게 했다. 실수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김명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러 다시 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힘든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줬다. 박진수는 머리를 감쌌다. 40년을 같이 살았지만 아내를 몰랐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다. 아내와 박진수가 싸우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박진수에게 오지도 않았고, 박진수와 아이들이 대화라도 하면 아이들은 김명희의 날카로운 말에 화살을 받아야 했다. 40년간 김명희는 항상 누군가를 타겟으로 만들었다. 박진수,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아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 그리고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박진수는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방조자이기도 했다. 박진수는 딸들에게 전화했다. 먼저 큰딸에게, 수진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너 어렸을 때 엄마랑 사이가 어땠어?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잘 지냈죠? 다른 집이랑 비슷하게. 정말.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둘째에게도 전화했다. 미진아, 아빠야. 네, 아버지. 너 한의대 갈 때 엄마랑 많이 싸웠지? 네, 그때 힘들었어. 미진은 울컥했다. 왜요,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빠가. 미안해. 뭐가요?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때 미진은 전화기를 꽉 쥐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진은 울었다.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셋째에게도 전화했다. 혜진아, 내 아버지, 내 남편한테 아빠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예, 왜요? 엄마가 너무 그랬잖아. 그때 혜진은 눈물이 났다. 아버지, 아빠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 잘못이야. 세 딸은 각자의 집에서 울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들을 봐준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왜 이제야? 왜 40년이 지나서야? 6점 증거 수집과 박진수는 3년간 영상을 모았다. 2021년 추석, 2022년 설날, 2022년 추석, 2023년 설날. 모든 명절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며느리는 완벽하게 일했다. 김명희는 그걸 다시 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줬다. 박진수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제 아내가 이상합니다. 영상을 보여줬다. 의사는 조용히 봤다. 이 패턴이 얼마나 오래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건 최근이지만 아마 평생이었을 겁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딸 셋, 아들 하나 있습니다. 다들. 박진수는 말을 멈췄다. 딸들은 명절에 거의 안 온다. 각자 시댁에 간다는 핑계로. 전화도 자주 안 한다. 집에 오기 싫어한다. 잘 모르겠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께서는 일종의 피해자 정체성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어서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얻는 패턴입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본인이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객님과 가족분들이 경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박진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재산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하겠습니다. 토지는 팔아서 제가 강원도에 작은 집을 사겠습니다. 딸들에게는 각각 5천씩 주겠습니다. 부인 몫은요? 법정 상속분만 주겠습니다. 40년을 함께 사신 분인데 40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같은 시각 세 딸은 각자 고민하고 있었다. 큰딸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우리 엄마한테 평생 당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타겟. 엄마는 항상 누군가를 타겟으로 만들었어. 나 동생들,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 사실 이미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섣불리 말하기 어려웠어. 남편이 말했다. 둘째 미진도 남편에게 말했다. 나 우리 집이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엄마가 항상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봤어. 아니, 안도했어. 지금 안 거야. 난 당신 가족 관계가 너무 이상했지만 말을 못했어. 셋째, 혜진은 혼자 생각했다. 며느리한테 경고해줘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엄마의 타겟이 다시 나한테 올 수도 있어. 아니야, 그건 비겁한 거야.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잖아. 혜진은 결정하지 못했다. 며느리 지연은 혼자 고민하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머님은 나한테 친절하신데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지? 명절 때마다 열심히 하는데 어머님은 더 힘들어 보이셔. 내가 부족한 건가? 지연은 자책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 박진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잘못이 없다는 것, 아내가 일부러 그러는 것, 딸들도 피해자였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40년간 침묵했다는 것. 이제 말해야 할 때. 7가족회의 2023년 7월 15일 일요일 가족회의가 열렸다. 박진수가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아버지 7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우리 집으로 전원 집합. 아버지 중요한 발표가 있음. 아버지 사위들은 오지 말 것. 세 딸이 모였다. 김명희와 민호도 함께였다. 거실에 둘러앉았다. 긴장감이 흘렀다. 박진수는 노트북을 TV에 연결했다.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큰딸이 물었다. 일단 봐라. 영상이 재생됐다. 2021년 추석날 지연이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 팔을 완벽하게 썬다. 김명희가
그걸 버린다. 고기를 완벽하게 양념한다. 김명희가 다시 한다. 설거지를 한다. 물 3방울이 튄다. 김명희가 무릎 꿇고 5분간 닦는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변했다. 큰딸 수지는 입을 가렸다. 둘째 미지는 눈물이 났다. 셋째 혜지는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 지연은 화면을 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2022년 설날 영상이 이어졌다. 같은 패턴. 2022년 추석. 같은 패턴. 2023년 설날. 같은 패턴. 김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없었다. 영상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큰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김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올케가 완벽하게 했는데 왜 다시 하신 거예요? 그게 왜 일부러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신 거예요? 물 3방울인데. 김명희는 울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엄마 마음도 몰라. 무슨 마음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무시요? 영상에서 올케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요. 둘째 미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이거 우리한테도 하신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하신 거죠? 김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뭘 해도 엄마는 잘못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평생. 셋째 혜진도 말했다. 저도요. 남편이 뭘 해도 엄마는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에 안 온 거예요. 큰딸 수진이 말했다. 엄마, 저희가 서로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항상 누군가를 타겟으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타겟이 아닌 사람은 안도했어요. 자기는 안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타겟이 되기를 바랐어요. 수지는 울었다. 엄마, 우리 집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작은 사회였어요. 생존 게임이었어요. 엄마의 타겟이 되면 이 집에서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저 역시도 혼날까봐 엄마의 타겟을 투명인간 취급했고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박진수가 조용히 말했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하지. 여보, 40년간 당신은 누군가를 타겟으로 만들었어.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아들. 이제는 며느리. 그리고 나는 40년간 침묵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박진수는 봉투를 꺼냈다. 오늘 재산 얘기도 할 거야. 세 딸이 긴장했다. 아파트는 이미 민호한테 증여했어. 지난달에 토지는 팔아서 내가 강원도에 작은 집을 샀어. 거기서 혼자 살 거야. 김명희가 소리쳤다. 여보, 나는 어떡해요? 따로 집을 구하든지 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박진수는 세 딸에게 봉투를 줬다. 너희한테 5천씩 줄게. 이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아버지, 미안해. 40년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세 딸은 울었다. 그날 가족회의는 끝났다. 김명희는 혼자 남았다. 세 딸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민호도 돌아갔다. 박진수는 짐을 쌌다.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응. 이제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 인생은 당신이 선택해. 박진수는 집을 나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샵샵 8점, 뿔뿔이. 2023년 8월.
박진수는 강원도에서 조용히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책을 읽었다. 한 달에 한 번 민호와 지연이 찾아왔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응, 좋아.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없어. 다 있어. 박진수는 평화로웠다. 박민수와 김명희가 살던 아파트는 팔렸다. 갈 곳이 없어진 김명희는 큰딸 집에서 한 달을 살았다. 불편했다. 엄마, 이제 둘째 집으로 가셔야 해요. 벌써. 네, 저희 집 사정이. 김명희는 둘째 집으로 갔다. 더 불편했다. 한 달 후, 셋째 집으로 갔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다. 세 딸의 집을 돌아다니며 사는 김명희.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다. 세 딸은 서서히 변했다. 큰딸 수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저는 평생 타겟이 되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둘째 미진도 상담을 받았다. 셋째 혜진도 상담을 받았다. 세 자매는 천천히 회복했다. 그리고 며느리 지연에게 연락했다. 지연아, 미안해. 지연은 답장했다. 괜찮아요. 언니들도 피해자였잖아요. 민호는 누나들과 화해했다. 형들도 힘들었구나. 미안해, 몰라줘서. 아니야, 민호야. 우리가 너랑 지연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김명희는 계속 딸들 집을 전전했다. 하지만 아무도 김명희를 동정하지 않았다. 김명희는 혼자였다. 40년간 만든 패턴의 결과였다. 2024년 겨울, 이지연은 시아버지를 찾아갔다. 강원도 산골, 작은 집, 조용한 마을. 아버님, 잘 지내시죠? 응, 좋아. 여기 조용해서 좋더라. 저, 감사해요. 뭐가? 진실을 보여주셔서 제가 미쳤나 싶었거든요. 제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넌 충분했어. 우리가 문제였지. 아버님은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늦었지. 40년이나. 박진수는 창밖을 봤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더라. 침묵은 방조였어. 그리고 알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집이 편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걸. 관계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 증거만이 거짓을 이겨.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박진수가 말했다. 지연아, 넌 강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넌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강한 거야. 지연은 울었다.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날 밤 지연은 민호에게 말했다.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이러지 말자. 타겟 만들지 말자. 서로 경쟁시키지 말자. 집이 안전한 곳이 되게 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다르게 살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세 자매도 각자의 집에서 다짐했다.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집이 편한 곳이 되게 해야지. 서로 지켜주는 가족이 되게 해야지. 김명희는 여전히 딸들 집을 전전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 너희들 때문이야. 딸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경계를 설정했다. 박진수는 강원도에서 평화롭게 살았다. 때때로 새 딸이 찾아왔다. 아버지, 고마워요.
진실을 보여주셔서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야. 때때로 민호와 지연이 찾아왔다. 아버지, 손주 나오면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래, 기다릴게. 박진수는 행복했다. 40년간 잃었던 것을 찾은 것 같았다. 자기 자신을. 침묵의 대가. 집은 편한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집은 작은 사회가 된다. 눈치를 보고 살아남고 서로를 지키지 못하는 곳. 타겟이 생기면 나머지는 안도하는 곳. 그런 집에서는 모두가 피해자다. 가해자조차도.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방조다. 증거만이 거짓을 이긴다. 그리고 늦더라도 진실은 말해줘야 한다. 울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2025년 봄, 세 자매는 처음으로 셋이서만 만났다. 엄마 없이, 아빠 없이, 남편들도 없이 카페에 앉아서 서로를 마주봤다. 큰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평생 서로를 지키지 못했어. 둘째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언니가 타겟이 되면 나는 안도했어. 내가 타겟이 되면 동생들이 안도했고. 셋째 혜진이 말했다. 우리는 자매가 아니었어. 경쟁자였지. 세 사람은 울었다. 미안해. 나도 미안해. 나도. 그날 세 자매는 약속했다. 이제부터는 서로 지키자. 엄마가 뭐라고 해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자. 2025년 여름, 김명희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고요. 혈육이 그게 뭐니? 둘째가 말했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셋째가 말했다. 엄마, 상담 받아보세요. 정말로. 내가 왜 상담을 받아? 엄마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리를 둘 거예요. 김명희는 울었다. 하지만 세 딸은 흔들리지 않았다. 2026년 겨울, 김명희는 병원에 입원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다.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는 어려워졌다. 세 딸이 병문안을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희들 왔니? 김명희는 약해져 있었다.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다. 엄마,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요양병원. 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나를 요양병원에 버리겠다는 거야? 큰딸이 침착하게 말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예요. 거짓말. 너희들이 귀찮아서 그러는 거잖아. 둘째가 말했다. 엄마, 우리도 지쳤어요. 40년간 엄마의 타겟이 되거나 누군가의 타겟을 방관했어요. 이제 우리도 쉬고 싶어요. 김명희는 울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셋째가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엄마를 위해서 했어요. 엄마는 항상 피해자였어요. 스스로 피해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을 가해자로 만들었어요. 나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엄마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김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딸은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셋은 서로를 안았다. 우리 잘한 거지. 응, 잘했어. 이제 우리 인생 살자. 김명희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혼자였다. 간호사들은 친절했지만 가족은 오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딸들이 돌아가며 왔다. 의무적으로. 30분 있다가 갔다. 김명희는 외로웠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간호사가 저녁약을 가져왔다.
김명희 어르신, 약 드세요. 네. 약을 먹고 김명희는 다시 창밖을 봤다. 이해하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는 건데